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신 대로 그 포스텍에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 윤나워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브리 웨비나에서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바쁜 시간, 그 시간을 내서 이제 저희 발표를 들어와 주신 분들께도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 연구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인슐린 리셉터에 결합하는 앞타머를 발굴을 했고요. 그 앞타머와 이제 인슐린 리셉터의 결합 구조를 이제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바탕으로 인슐린 리셉터의 이제 기능적인 조절이 어떤 식으로 조절될 수 있는지 그 기작을 이제 새롭게 밝히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연구를 한 단백질인 이제 인슐린과 인슐린 리셉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인슐린 리셉터는 아마 인슐린과 인슐린 리셉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 분비된 인슐린은 이제 말단 조직으로 가서 이제 포도당 흡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에서 이제 글라이코겐 합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제 혈당을 반대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혈당이 떨어지면 이제 반대로 이제 판크리아스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게 되고, 이제 글루카곤에 의해서 다시 혈당이 증가되는, 이런 이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의해서 이제 체내의 혈당과 이제 에너지 대사가 조절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그 근육이나 이제 지방 조직에서의 이제 포도당 흡수,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에너지의 소비나 아니면 지방 합성들 조절을 해서 그 에너지를 저장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요. 리버에서는 이제 리포제네시스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글라이코겐 신센시스를 이제 합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혹은 이제 브레인에서 작용을 해서 이제 식욕이나 아니면 음식 섭취를 이제 감소시키는 쪽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슐린과 인슐린 리셉터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인슐린과 인슐린 리셉터는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된 단백질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당뇨병 때문인데요. 저희 몸에서 이제 혈당 조절이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혈액 내에 글루코스 농도가 아주 높게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당뇨병이 걸리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정상 같은 경우에는 100mg per 데시리터의 혈당이 이제 공복 혈당이 나오게 되면 보통 정상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슐린 리셉터 시그널링 같은 것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제 공복 혈당이 한 126mg per 데시리터 정도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그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혈당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합병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신장이 망가지기도 하고, 신경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발가락이나 손가락 같은 것들이 이제 부패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시력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당뇨병들을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낮춰야 되는데, 이제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슐린 리셉터가 이제 활성화가 돼야 하고, 그 인슐린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이제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제 인슐린을 외부에서 이제 투여하는 이제 인슐린 세라피를 통해서 이제 당뇨병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인슐린 리셉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인슐린 리셉터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진 수용체입니다. 그 인슐린 리셉터 유전자에서 이제 단백질이 발현이 되면 이제 매추레이션 되는 과정에서 중간이 잘리게 되고, 이제 각각 알파 서브유닛과 베타 서브유닛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알파 베타 서브유닛은 이제 다이서파이드 본드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다이서파이드로 연결된 인슐린 리셉터의 모노머가 또 다른 인슐린 리셉터와 또 다이서파이드 본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인슐린 리셉터는 이렇게 다이서파이드로 본드로 연결된 다이머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바깥쪽에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도메인은 주로 이제 라이간드가 바인딩하는 사이트입니다. 주로 이제 L1, CR, L2, FN3-1, 2, 3 도메인으로 주로 구성되게 되고요. 인트라셀룰라 리전은 이제 멤브레인에 가까이 있는 정사 멤브레인 리전, 그리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그리고 C 터미널 부분으로 이제 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현재 이전에 이제 보고돼 있었던 구조 논문들을 보면 인액티베이션 상태에서 인슐린 리셉터의 구조는 이렇게 람다 쉐입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모노머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그 모노머가 그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앞뒤로 달라붙게 돼서 이 람다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인슐린 리셉터 자체는 이제 다이머로 형성되어 있지만 인슐린은 한 개가 인슐린 리셉터 한 개당 인슐린의 한 개의 인슐린이 이제 강하게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는 인슐린 리셉터가 한쪽이 이제 이렇게 들리고 반대쪽은 이 줄기 부분으로 가까이지면서 감마 쉐입 형태로 이제 구조가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인슐린 리셉터에 인슐린이 바인딩하는 사이트는 딱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요 감마 쉐입에서 이제 이 구조를 이제 90도로 회전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L1 도메인 쪽에 이제 사이트 1이라고 하는 바인딩 사이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FN3-1에 사이트 2라고 하는 바인딩 사이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 바인딩 사이트에 이제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요 감마 쉐입 요 람다 쉐입 상태에서 보면 요 인슐린 바인딩 사이트가 이제 결합을 해서 요 반대쪽 도메인과 결합을 해서 인슐린이 잘 접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돼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인슐린이 결합돼 있는 한 개의 결합돼 있는 구조를 보게 되면 요 하나의 인슐린이 지금 사이트 1에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2에서는 전혀 인슐린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1에만 결합되는 이런 구조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인슐린 농도가 조금 더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인슐린 리셉터 하나에 두 개의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고요. 반대쪽은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결합을 하는데, 그 반대쪽은 인슐린이 이 사이트 1과 2에 그 브릿지를 형성을 해서 이제 크로스 링킹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인슐린이 또 결합을 하게 되고, 인슐린이 또 조금 더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 리셉터 하나당 총 4개의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양쪽에 사이트 1에 하나, 그리고 사이트 2에 하나, 이렇게 각각의 인슐린이 결합을 하는 구조가 이제 또 관찰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인슐린 바인딩의 구조들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인슐린의 결합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인슐린 리셉터의 기능적인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 리셉터 액티베이션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람다 쉐입에서는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FN3-3 도메인의 거리가 한 125옴스트롱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각각의 카이네이즈들이 이제 서로 가까이 있지를 못하게 되고,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요 FN3-3 도메인이 이제 굉장히 가까워져서 한 26옹스트롱 정도의 거리로 가까워지게 되고, 이때 서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에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카이네이즈들이 서로 이제 가까워지면서 트랜스 오토포스폴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는 이제 각각의 카이네이즈들이 서로를 이제 포스폴레이션 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인트라셀룰러 파트에 있는 굉장히 많은 타이로신 레지듀의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지금 주로 알려져 있는 메이저 사이트는 이제 정스 멤브레인 리진의 한 곳, 그리고 카이네이즈 도메인의 3곳, 그리고 C터미널에 있는 2곳, 총 6군데의 타이로신 레지듀들이 전부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카이네이즈의 활성도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그널링 프로테인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다운스트림이 활성화가 됩니다. 인슐린 리셉터의 다운스트림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패스웨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인데요. 쉭이라고 하는 어댑터 프로테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ERK 쪽으로 연결되는 맵 카이네이즈 패스웨이고, 또 하나는 이제 IRS, PI3 카이네이즈를 통해서 이제 AKT로 연결되는 이제 AKT 패스웨이입니다. 이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셀의 그로스나 서바이벌, 혹시 프롤리퍼레이션 같은 마이토제닉 액티비티와 이제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는 시그널링이고요. 이 AKT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리포제네시스, 글루코스 업테이크,
그리고 글라이코겐 신세시스 같은 메타볼리즘 쪽을 주로 조절하는 패스웨이입니다. 제가 이 논문에서 이제 인슐린 리스터의 구조를 풀 때 앞타머라고 하는 물질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앞타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앞타머는 DNA 혹은 RNA로 구성된 싱글 스트랜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길이는 한 20머에서 50머 내외 정도이고요. 요 이제 싱글 스트랜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가 솔루션 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폴딩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3차 구조를 이루게 되고요. 이 3차 구조를 통해서 특정 타겟에 굉장히 높은 어피니티로 결합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누클레오타이드로 이제 구성된 항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항체와 다르게 이 앞타모 같은 경우에는 셀렉스라고 하는 인비트로 그 셀렉션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싱글 스트랜드 싱글 스트랜드 DNA 라이브러리를 이제 랜덤 라이브러리를 이제 준비를 하고요. 여기에 특정 타겟과 이 랜덤 라이브러리를 섞어서 이 타겟에 결합하는 올리고니콜라이타이드를 이제 찾아냅니다. 이렇게 찾아낸 올리고니콜라이타이드를 이제 PCR을 통해서 증폭을 시키고, 증폭된 것을 다시 또 타겟에 결합을 시키고 하는 이 과정을 여러 번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특정 타겟에 굉장히 높은 어피니티와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결합을 하는 저희가 싱글 스트랜드 올리고니콜레오타이드를 이제 발견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주로 앞타머가 이제 안티바디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앞타머와 안티바디의 좀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이즈가 이제 150kg 달톤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큰데, 반면에 앞타머는 보통 한 20kg 달톤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비보 같은데 이제 투여를 했을 때 TC로 페네트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항체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아시드 시퀀스로 구성된 이제 짧은 에피톱을 인식하는 데 반면에, 앞타머 자체는 이제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그러니까 각각의 서페이스가 가진 3D 스트럭처끼리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방식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피시티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항체는 이제 셀이나 이제 애니멀 시스템, 애니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반면에, 앞타머 같은 경우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뭐 프라이머 같은 거 합성하는 것처럼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모디피케이션 하는 게 좀 어렵지만,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뭐 플로렌스를 단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컨주게이션을 만들 때 그냥 케미에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모디피케이션에선 좀 편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항체는 이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제 보관을 좀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반면에 앞타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드라이를 시켜서 보관을 하게 되면 상온에서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제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했었던 연구는 이 앞타머를 통해서 수용체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마도 아시다시피 이제 항체를 통해서 항체가 어떤 수용체 같은 데 결합을 했을 때 수용체의 활성을 이제 저해시키거나 아니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이미 많이 보고가 돼 있었고,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직 앞타머를 통해서는 뭔가 단백질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물질들이 보고가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앞타머가 아티피셜한 라이간드로 수용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물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인슐린 리셉터를 표적으로 이제 인슐린 리셉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앞타머를 찾아보려고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인슐린 리셉터의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과 이제 앞타머 라이브러리를 섞어서 이제 셀렉스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익스트라셀룰러 도메인에 결합을 하는 앞타머들을 이제 몇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앞타머들의 활성을 이제 세포에서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관찰함으로써 이것들이 이제 앞타머의 활성을 저해시키는 안타고니스트인지 아고니스트인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논문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찾았던 두 종류의 앞타머를 크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앞타머는 IRA61이라고 하는 앞타머고요. 이 앞타머는 인슐린 리셉터에 대한 아고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리셉터를 활성화시키는 앞타머입니다. 이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길이가 25머로 이제 굉장히 짧은 앞타머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슐린 리셉터에 인슐린이 결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의 포스포릴레이션, 타이로신 레지듀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앞타머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앞타머를 처리를 했을 때 이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카이네이즈에 존재하는 타이로신 1150번만 스페시픽하게 포스포릴레이션을 시킵니다. 다른 사이트는 전혀 포스포릴레이션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카이네이즈 도메인에는 딱 한 군데만 포스포릴레이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AKT 시그널링과 맵카이네이즈 시그널링, 이 ERK 시그널링이 양쪽 다 포스포릴레이션이 되는데, 이 앞타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AKT 시그널링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는데 반면에 ERK 시그널링은 거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KT 쪽은 글루코스 업테이크 같은 메타볼리즘 시그널링을 주로 컨트롤을 하고, 이제 ERK 쪽 같은 경우에는 셀 프롤리퍼레이션 같은 마이토제닉 이 기능을 이제 조절한다고 알려드렸었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 인슐린과 앞타머를 처리를 하면 요 인슐린과 앞타머 모두 글루코스 업테이크는 정상적으로 잘 증가를 시킵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셀의 프롤리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앞타머는 셀의 프롤리플레이션을 전혀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인슐린은 완전히 다양한 사이트 타이로신 레지듀의 포스포릴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쉿과 ERK를 모두 활성화시키고 프롤리플레이션과 글루코스 업테이크도 이제 같이 모든 사이트 전부 활성화시키는 반면에 이 앞타머는 딱 한 군데의 타이로신 레지듀를 활성화시키면서 AKT 시그널링과 글루코스 업테이크만 선택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셀렉티브한 시그널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사실 이미 잘 알려져 있던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바이어스 시그널링 혹은 펑셔널 셀렉티비티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현상인데요. 근데 어떤 리셉터에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어떤 라이간드가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패스웨이가 모두 한꺼번에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라이간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웨이 중에서 한쪽만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라이간드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라이간드들을 바이어스드 아고니스트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현상을 이제 바이어스드 아고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슐린 리셉터의 굉장히 다양한 아고니스트들이 안티바디, 그리고 이제 신세릭 펩타이드, 그리고 케미컬 아고니스트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아고니스트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서도 이런 바이어스드 아고니즘을 보이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공통적으로 마이토제닉 시그널링은 이제 증가시키지 않는 반면에 글루코스 업테이크와 같은 메타볼릭 시그널링은 정상적으로 잘 증가시키는 이런 공통된 현상들이 이제 계속 관찰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이제 아마도 인슐린에 의해서 인슐린 리셉터가 이제 활성화될 때 인액티베이션 된 상태와 풀리 액티베이션 된 상태의 그 중간에 어떤 인터미디에이트가 이제 존재를 하고, 그 인터미디에이트가 이제 메타볼릭한 기능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설은 제기돼 왔었는데, 실제로 이 인터미디에이트 상태의 인슐린 리셉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기작들이 어떤 식으로 컨트롤이 되는지는 이제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앞타머는 이제 제가 IRA43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앞타머인데요. 얘는 포지티브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분이 된 앞타머입니다. 이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리셉터의 결합력이 앞타머 단독으로는 한 100나노몰 정도로 안 되는 굉장히 낮은 KD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인슐린을 함께 처리를 하게 되면 100나노몰도 안 됐던 KD가 2.8나노몰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요. 어피니티가 크게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 앞타머를 이제 셀에다 처리를 하게 되면 앞타머 단독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슐린과 섞어치게 되면 인슐린 리셉터의 포스폴레이션을 굉장히 크게 증폭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슐린 리셉터의 그 시그널링뿐만 아니라 IRS, AKT, ERK 같은 다운스트림 시그널링도 함께 증폭을 시키고요. 그리고 글루코스 업테이크 역시 인슐린과 이 앞타머를 섞어서 처리하게 되면 그 인슐린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보다 아주 높게 증가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타머와 인슐린 리셉터의 결합을 이제 관찰을 해봤는데요. 그 A43 앞타머에다가 이제 FITC 플로레센스를 달고 여기다가 인슐린을 섞어치게 되면 인슐린을 섞어침에 따라서 앞타머의 결합이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인슐린에다가 플로렌스를 달아서 인슐린의 결합력을 확인을 했을 때도 이 상태에서 앞타머를 처리하게 되면 인슐린의 결합이 증가됩니다. 이 얘기는 그 인슐린과 요 A43 앞타머가 각각 상호적으로 포지티브 코오퍼레이티비티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결합하면 앞타머의 바인딩이 늘고 앞타머가 결합하면 인슐린의 바인딩이 늘고 서로가 상호적으로 결합력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요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요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요 A43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의 바인딩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어피니티 모듈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앞타머 자체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인슐린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앞타머가 결합하게 되면 아마도 요 인슐린 세터에 활성화된 그 구조가 이제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보다 강한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앞타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인슐린 리셉터의 기능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지를 관찰을 해보려고 이 앞타머의 결합 구조를 풀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타머의 결합 구조를 풀기 위해서 일단 293F라고 하는 셀에다가 이제 인슐린 리셉터를 과발현을 시켜서 이제 그 인슐린 리셉터 단백질을 정제를 했고요. 그 정제된 단백질에다가 이제 앞타머와 인슐린을 섞어서 처리를 하고 이제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이 섞여져 있는 컴플렉스를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요 컴플렉스들을 이제 또 정제를 해서 크라이오 EM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컴플렉스의 구조를 풀었고요. 근데 인슐린 리셉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글라이코실레이션도 많이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크리스탈보다는 이제 이 크라이오 EM을 활용을 하는 게 더 이점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 크라이오 EM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라이오 EM을 통해서 이제 구조를 풀어보니 요 A62 앞타머를 이제 인슐린 리셉터에다가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이 앞타머가 인슐린 리셉터의 양쪽에 그 대칭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로헤드 형태로 인슐린 리셉터의 구조를 변경시키고요. 이 앞타머가 결합되어 있는 모듈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개의 앞타머가 두 종류의 도메인과 함께 결합을 해서 이 브릿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 L1 도메인과 결합을 하고 있고 반대쪽은 이 FN-1 도메인과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결합이 전부 다 이제 이 앞타머 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1 도메인에 이제 결합에 관여하고 있는 레지듀를 무테이션을 시켜도 그 앞타머 활성이 크게 줄고요. FN-1에 이제 결합에 형성을 하고 있는 레지듀의 뮤테이션을 시켜도 그 앞타머의 활성이 크게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릿지 형태로 그 단백질을 연결시키는 게 이 앞타머의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앞타머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인액티브 상태의 이 람다 쉐입의 구조와 그리고 이 에로헤드 상태의 단백질 구조에 이 모노머의 단백질의 구조를 겹쳐보면 사실상 그 단백질의 구조가 이제 크게 구부러진다든가 이제 이동한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완전히 동일하게 겹쳐집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요 람다 쉐입에서
한 26.7 정도로 이제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거기에 거기에 사이 그 생긴 틈새로 요 A62가 끼어들듯이 이제 결합을 해서 요 에로헤드 형태를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인슐린과 앞타머를 이제 함께 섞어치게 되면 한 개의 인슐린에 한쪽은 인슐린 그리고 반대쪽은 앞타머가 결합되어 있는 요게 틸티드 T,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T자 형태의 구조를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요 인슐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구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앞타머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는 앞에서 보여주었던 이 에로헤드 부분의 앞타머 결합조 구조와 완전히 동일하고요. 이 두 개를 겹쳐놔도 완전히 동일하게 겹쳐집니다. 그 얘기는 이제 마치 이 인슐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와 앞타머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반반 섞여 있는 듯한 이런 식의 결합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아마 그 인슐린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이미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인슐린이 사이트 1과 사이트 2에 같이 결합을 해서 사이트 1, 2를 이제 크로스 리킹 시키는 형태로 결합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결합 구조가 그 A62 결합 구조 역시 이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사이트 1과 사이트 2의 결합을 해서 이 사이트 1, 2 사이에 이제 브릿지를 형성하는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얘기는 이 A60이라고 하는 앞타머는 인슐린이 결합을 하는 어느 한 상태를 완전히 흉내내는 미미킹하는 어떤 아티피셜한 라이간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지티브 알로스테릭 모듈레이터로 작동을 하는 A43 같은 경우에는 그 인슐린과 A43이 함께 결합되는 구조를 이제 저희가 풀었습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인슐린이 하나 붙어 있는 감마 쉐입의 인슐린 세프트 구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인슐린이 결합되어 있는 반대쪽에 A43 앞타머가 끼어 들어가듯이 이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총 3개의 도메인과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요. CR 도메인, 그리고 L2 도메인, 그리고 FN3-1 도메인 3개의 도메인과 동시에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이 인터랙션이 그 A4 리셉터, 그러니까 인액티베이션 된 상태에 있는 리셉터의 구조와 이제 멀지를 시켜보면 그 스테릭 크래시가 일어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요 앞타머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액티베이션 된 리셉터에만 굉장히 잘 결합하는 그런 스페시픽 그 컨포메이션의 스페시픽한 결합을 하고 있는 앞타머라는 얘기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요 구조가 인슐린이 결합을 했을 때 어째서 앞타머의 결합도 함께 늘어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감마 쉐입 형태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구조에 앞타머가 훨씬 더 쉽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때 앞타머가 그 결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인슐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안정화시켜 줌으로써 인슐린의 결합까지 이제 같이 함께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요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챙기게 되는 질문은, 과연 저희가 앞에서 A62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스 아고니스트고, 그리고 이제 A43 같은 경우에는 풀리 인슐린을 활성화시키는 인슐린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차이가 대체 어떤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시그널의 차이가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구조가 이제 섞여 있는 틸티드 T 모양의 구조는 이제 어떤 시그널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들을 이제 나란히 비교를 해보면 한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인슐린과 A43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이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사이의 거리가 26 옹스트롱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반면에 앞타머만 결합되어 있던가 이제 앞타머와 인슐린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30에서 한 40 옹스트롱 정도로 이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사이가 굉장히 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조들이 이제
그 호모지니티도 굉장히 다른데요. 요 인슐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는 그 26옹스트롱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가 거의 100%에 가깝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호모지니어스한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요 앞타머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거리를 갖고 있는 파퓰레이션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이런 구조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헤테로지니어스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틸티드 T 구조와 A43 구조를 이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가장 큰 차이는 요 L1 도메인의 위치입니다. 요 틸티드 T에서는 L1 도메인이 이렇게 들려서 위로 올라가 있는데 반면에 A43은 요 FN3-2 도메인과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그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요 구조를 살펴보면 요 L1 도메인이 두 개의 FN3-2 도메인과 동시에 인터액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세웠던 가설이 요 L1 도메인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요 FN3-2 도메인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30에서 한 40 옹스트롱 정도로 요 L1 도메인이 이제 이동을 해서 각각의 FN3-2 도메인과 인터액션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모아주는 효과를 그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 개의 사이가 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한번 세워봤고요. 이런 인터액션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요 각각의 FN3-2 도메인에다가 이제 굉장히 벌키한 그 차지를 갖고 있는 그 레지듀인 알지닌을 각각 집어넣어 보니 이때 뮤테이션을 시켰을 때 모노포스폴레이션 자체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요 1150번, 51번의 듀얼 포스폴레이션은 굉장히 크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반대쪽 L1 도메인의 위치에 따라서 모노포스폴레이션으로 해서 풀포스폴레이션으로 트랜지션 되는 것이 이제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이제 관찰을 해보려고 그 또 이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요 그 인슐린 리셉터는 이제 다이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 한쪽 모노머에다가 이제 YFP를 달아서 좀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놓게 되면 저희가 각각의 모노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스폴레이션을 각각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하나 그 한 인슐린 리셉터에다가는 이제 FN3-1 L1 도메인이 결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뮤테이션을 집어넣었고 또 반대쪽 그 또 다른 이제 인슐린 리셉터에다가는 L1 도메인이 오히려 더 강하게 결합할 수 있는 뮤테이션을 이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리셉터를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제 인슐린을 처리를 했을 때 요 L1 도메인이 제대로 형성이 못된 하이브리드 리셉터에서는 모노포스폴레이션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지만 다른 사이트의 포스폴레이션은 이제 전혀 거의 증가를 하지 않았고요. 마치 앞타머를 처리한 듯한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요 L1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게 만들어 놓은 뮤테이션에서는 이제 모든 사이트들이 이제 풀리 포스폴레이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L1 도메인의 그 인터액션이 정상적으로 형성됨에 따라서 요 포스폴레이션의 트랜지션이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새롭게 밝혀냈고요. 이걸 바탕으로 그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가설은 요 FN3-1 도메인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아마 카이네이즈 도메인의 포스폴레이션 상태가 컨트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인액티베이션 상태에서는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저희가 앞타머를 쳐서 요 인터미디에이트한 거리 30에서 한 45옹스트롱 정도 거리가 되면 카이네이즈 도메인이 이제 모노포스폴레이션만 일어나고 그거보다 더 가까워져서 한 26옹스트롱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풀리 포스폴레이션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의 메커니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검증을 해보려고 저희가 요 FN3-3 도메인 사이에다가 이제 플렉시블 링커를 집어넣었습니다. 요걸 집어넣게 되면 그 다운스트림의 그 셀 내부에 있는 카이네이즈 도메인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서 조금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돼서 앞타머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포스폴레이션이 다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진행을 했었는데
근데 반대로 그렇지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플래시블 링커를 집어넣었을 때 앞타머를 처리한 후에 모노포스폴레이션은 오히려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찬스가 생기면 모노포스폴레이션은 더 잘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이트의 포스폴레이션이 전혀 증가되지가 않았고요. 오히려 인슐린에 의한 포스폴레이션이 더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거리가 이제 이 카이네이즈 도메인 사이의 거리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이 포스폴레이션이 풀리 트랜지션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인슐린을 처리했을 때 오히려 포스폴레이션이 감소되는 것을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혹시 이런 단순히 거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트라셀룰러 파트의 구조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런 포스폴레이션 트랜지션이 관찰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 중에 하나가 요 카이네이즈 도메인의 인액티베이션 돼 있는 카이네이즈 도메인에는 또 타이로신 972번이 이렇게 인터액션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돼서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면 요 타이로신 972번 레지듀가 카이네이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요 인터액션이 인슐린스터 카이네이즈를 비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이 부분을 뮤테이션을 시켜서 알라닌으로 바꿔버리면 인슐린을 처리했을 때 오히려 포스폴레이션이 더 잘 일어나는 이런 실험 결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뮤테이션에다가 이제 앞타머를 처리를 해보니 인슐린 앞타머를 처리했을 때 원래는 와일드 타입에서는 모노포스폴레이션만 이제 증가를 하고 다른 사이트의 포스폴레이션은 증가가 안 됐는데 마치 인슐린을 처리한 것과 비슷하게 모노포스폴레이션과 모든 사이트의 포스폴레이션이 다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앞타머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풀리 포스폴레이션이 다 증가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슐린을 처리했을 때도 모노포스폴레이션은 크게 이제 변화가 없는데 그 다른 사이트의 포스폴레이션은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증가되는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이전 연구에서는 단순히 이 레지듀의 인터액션이 인슐린 리셉터의 활성을 저해시킨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 레지듀의 인터액션에 의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모노포스폴레이션과 풀포스폴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 컨트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인슐린 리셉터가 인액티베이션 된 상태에서는 이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사이가 한 125옹스트롱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타머 같은 것들을 처리했을 때 이 사이의 거리가 한 30에서 40옹스트롱 정도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모노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고 카이네이즈 도메인에 이 모노포스폴레이션 상태에서는 메타볼릭한 펑션만 스페시픽하게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L1 도메인이 가까워져서 요 길이가 26옹스트롱 정도로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인트라셀룰러 파트에 있는 모든 레지듀들이 풀리 포스폴레이션이 되고 이때는 메타볼릭한 펑션과 마이토제닉한 펑션이 모두 한꺼번에 활성화되는 완전히 풀리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연구의 시그니피컨스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기존의 인슐린 리셉터의 활성화 메커니즘은 인슐린이 없을 때는 오프 그리고 인슐린이 결합을 하면 풀리 액티베이션 된 온. 그래서 이렇게 온, 오프와 같은 스위치 상태로만 사실 인슐린 리셉터의 활성화를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리셉터들을 이제 설명하는 메커니즘이 보통 요런 식이었죠. 하지만 지금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슐린 리셉터의 활성화는 좀 훨씬 더 단계적으로 일어나고 그 단계에 따라서 인슐린 리셉터의 기능 자체 그리고 다운스트림 인슐린 리셉터의 포스폴레이션 스테이트와 기능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한쪽에 붙어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30에서 40옹스트롱 정도가 되는 중간 상태에서는 이제 어떤 인터미디에이트 상태에서는 이제 메타볼릭 시그널만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풀리 액티베이션 된 상태가 돼야만 이제 메타볼릭과 마이토제닉이 모두 활성화가 되는 이런
그 단계적인 좀 복잡한 활성화 기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밝혔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폭넓게 확장을 해보면 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포함되어 있는 그 인슐린 리셉터가 포함되어 있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요런 메커니즘, 인슐린 리셉터와 비슷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 리셉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이머가 라이간드에 의해서 다이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카이네이즈 도메인 사이에 트랜스포터 포스폴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시그널링이 가능. 이제 그런 형태들의 포스폴레이션들이 이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들의 특징인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런 다른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들 역시 인슐린 리셉터와 비슷하게 굉장히 단계적인 활성화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그 단계에 따라서 그 리셉터들의 이제 기능이 좀 더 정교하게 조절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타머라고 하는 물질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를 풀어놓게 되면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앞타머 한 개가 두 개 혹은 세 개 도메인과 멀티플 인터액션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티바디와 비교를 해보면 안티바디는 사실 그 리니어하게 형성된 한 7개에서 9개 정도의 아미노애시드 시퀀스를 에피톱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티바디가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인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멀티플한 도메인과 인터액션을 할 수 있고 셀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로 인터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 특정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앞타머가 그 안티바디와 많이 비교가 돼 왔고, 그리고 앞타머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보고가 돼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바디 대비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가 저희가 이제 안티바디의 어떤 포텐셜을 조금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티바디를 단순히 흉내내서 그냥 표적에만 잘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뭐 안티바디와 경쟁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앞타머의 이제 어떤 특성을 잘 살려서 그 표적의 3차 구조를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특징을 살려서 앞타머의 어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3차 구조를 인지를 하는 경우에 이제 수용체에 이제 아티피셜 라이간드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포지티브 알로스트림 모듈레이터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정 구조적인 변화를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활용이 된 것처럼 그 저희가 이제 크라이오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 복합체들의 구조 같은 걸 분석을 할 때 복합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복합체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이제 구조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앞타머를 통해서 이제 그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조적인 인지를 할 수 있는 앞타머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어떤 표적에 잘 그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표적의 어떤 구조적인 상태를 디텍션할 수 있는 어떤 프로브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연구는 그 저희 포항공대에 있는 저 유성우 교수님 연구실과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포항공대에 있는 구조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조은재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조은재 교수님과 그 김준호 학생과 함께 그 진행을 해서 그 보고가 된 논문이고요.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